그 마을에는 카메라가 없다. 1장. 새벽 4시 17분. 구급차 사이렌이 산골짜기를 가른다. 소리는 좁은 계곡을 따라 울려 퍼지다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논두렁 옆 배수로 78세 박종필의 시신이 엎드린 채 발견되었다. 얼굴은 물에 잠겨 있고 한쪽 팔은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다. 구급대원이 시신을 뒤집는다. 입가에 흙이 묻어 있다. 눈은 반쯤 뜨여 있고 동공은 확장되어 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현장에 파견된 형사 이준호는 시신을 내려다본다. 50대 초반, 광역수사대 소속. 20년 넘게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각도로 넘어진 시신은 처음이다. 배수로의 깊이는 1m도 안 된다. 물은 발목까지만 차 있다. 논두렁에서 배수로까지의 거리는 2m 남짓. 준호는 논두렁을 따라 걷는다. 발자국은 없다. 비가 온 지 사흘째지만 흙은 단단하다. 시신이 있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신고자는 누굽니까? 마을 이장입니다. 새벽 운동 나왔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린다. 20m 정도 떨어진 곳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다. 트레이닝복 차림. 손에는 등산 스틱을 들고 있다.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십니까? 네. 4시 반이면 나옵니다. 오늘은 4시 17분에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장은 잠시 멈칫한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돌려 주변을 훑는다. 마을 입구까지 가로등이 몇 개 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완전히 어둡다. 가장 가까운 가로등은 50m 이상 떨어져 있다. 이 어둠 속에서 시신을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등산 스틱으로 걷다가 걸렸습니다. 준호는 배수로 쪽으로 다시 다가간다. 시신의 위치는 논두렁에서 정확히 1.8m 떨어진 지점. 등산 스틱의 길이는 1.2m 정도. 걸으시던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저쪽에서 왔습니다. 이장이 가리키는 방향은 마을 입구 쪽이다. 논두렁을 따라 걷다가 배수로 쪽으로 스틱이 닿을 리 없다. 준호는 더 묻지 않는다. 대신 시신 주변을 다시 살핀다. 넘어진 각도가 이상하다. 실족이라면 앞으로 고꾸라지거나 옆으로 쓰러져야 한다. 그러나 박종필의 시신은 거의 직각에 가깝게 배수로 안으로 들어가 있다. 마치 누군가 밀어넣은 것처럼. 이 근처에 CCTV 있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젓는다. 없습니다. 없다고요? 우리 마을엔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뜬다. 왜요? 필요 없어서요. 우린 서로 다 아는 사이고 서로 믿고 삽니다. 이장의 표정은 담담하다.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준호는 손목시계를 본다. 58분.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다. 마을 주민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00명 정도. 고령자 비율은요? 절반 이상입니다. 준호는 수첩을 꺼낸다. 어젯밤 박종필 씨의 동선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글쎄요. 저녁 7시쯤 마을회관에 오셨던 건 봤습니다. 무슨 일로요? 매달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몇 시에 끝났습니까? 8시 반쯤요. 그 이유는요? 잘 모릅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마을을 바라본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 집들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다. 모든 집이 낮고 담장도 낮다. 박종필 씨 집이 어딥니까? 저기 보이는 빨간 지붕입니다. 이장이 가리키는 방향.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논두렁을 지나면 5분이면 닿는다. 혼자 사셨습니까? 네. 부인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준호는 시신을 다시 본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다. 옷은 젖어 있지만 찢어진 곳은 없다. 목에 멍도 없다. 감식 반원이 다가온다. 외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익사 가능성도 있지만 물 깊이를 보면. 사인은요? 부검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실족사로 추정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시신의 각도에 고정되어 있다. 일단 부검 의뢰하십시오. 오전 9시. 준호는 마을회관 앞에 서 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회의실이다. 회관 입구에 이장이 기다리고 있다.
부검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며칠 있을 겁니다. 이장의 표정이 굳는다. 혹시 사건으로 보시는 겁니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준호는 회관 안으로 들어간다. 벽에 마을 지도가 붙어 있다. 600명 규모치고는 면적이 넓다. 산자락을 따라 집들이 흩어져 있고 중앙에 마을회관과 보건소가 있다. 어제 회의 참석자 명단 있습니까? 이장이 서류를 꺼낸다. A사 용지 한 장. 손으로 쓴 이름들. 23명. 박종필 씨는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별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회의 주제는요? 이장이 잠시 망설인다. 외지 기업이 마을 입구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찬반 논의였습니다. 박종필 씨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반대였습니다. 준호는 명단을 다시 본다.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평소와 같았습니다. 다툼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준호는 명단을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박종필 씨 집 가보겠습니다. 빨간 지붕집. 대문은 잠겨있지 않다. 마당에는 농기구가 어지럽게 놓여있다. 신발장에 운동화 한 켤레. 준호는 장갑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은 좁다. TV, 소파, 낡은 책장. 벽에는 달력이 걸려있다. 12월. 몇 개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주방. 설거지는 되어 있다. 식탁 위에 물컵 하나. 안방. 이불은 개져 있지 않다. 베개 옆에 휴대폰. 준호는 휴대폰을 집어든다. 잠금은 안 걸려 있다. 통화 기록. 마지막 통화는 어제 저녁 7시 43분. 상대는 마을회관. 문자는 없다. 사진첩을 연다. 대부분 풍경 사진. 마을 전경, 논밭, 산.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어제 저녁 8시 51분 촬영.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 그림자.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자의 방향이 이상하다. 가로등은 뒤쪽에 있는데 그림자는 앞쪽으로 드리워져 있다. 준호는 사진을 확대한다. 그림자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준호는 사진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방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린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온다. 손에는 비닐봉지.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준호는 신분증을 보여준다. 여자는 신분증을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종필이 일 때문에 오셨군요. 박종필 씨를 아십니까? 옆집 사람입니다. 아침에 소식 들었어요. 여자는 비닐봉지를 식탁에 내려놓는다. 이 집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김치 좀 갖다 드려고요. 종필이가 혼자 사니까 가끔 반찬 갖다 드렸어요. 어젯밤에 박종필 씨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회관에서 돌아오는 길도요? 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9시쯤요. 준호는 여자의 표정을 살핀다. 담담하다. 슬픔도 당황도 없다. 박종필 씨가 어제 회의에서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고개를 젓는다. 저는 회의에 안 나갔어요. 마을 땅 매각건 알고 계십니까? 알죠. 다들 알아요. 박종필 씨는 반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죠. 왜 반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연다. 외지인이 들어오면 마을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변화를 싫어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다른 주민들은요? 반반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찬성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반대하고. 마을에 젊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20명도 안 돼요. 준호는 창밖을 본다. 골목 너머로 집들이 보인다. 모두 비슷한 높이, 비슷한 구조. 이 마을 밤에는 어떻습니까? 어둡죠. 가로등은요? 몇 개 없어요. 혼자 다니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잠시 멈칫한다. 우린 밤에 잘 안 돌아다녀요. 왜요? 그냥. 그래요. 준호는 더 묻지 않는다. 여자는 비닐봉지를 다시 들고 현관으로 간다. 김치는 냉장고에 넣고 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여자가 나간다. 준호는 냉장고를 연다. 반찬통이 몇 개 있다.
김치, 나물, 젓갈. 모두 같은 종류의 반찬통. 준호는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때 책장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인다. 준호는 몸을 숙인다. 작은 USB 메모리. 먼지 사이에 반쯤 숨겨져 있다. 준호는 USB를 집어든다. 아무 표시도 없다. 주머니에 넣는다. 오후 2시. 부검 결과가 나왔다. 4인 익사. 특이사항 폐에서 물이 발견됨. 그러나 물의 양이 많지 않음. 외상 없음. 알코올 검출 안 됨. 준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한다. 배수로의 물 깊이는 20cm. 익사하려면 최소 5분 이상 얼굴이 물에 잠겨 있어야 한다. 78세 노인이라 해도 5분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준호는 현장 사진을 다시 꺼낸다. 시신의 자세. 팔은 앞으로 뻗어 있고 다리는 논두렁 쪽을 향하고 있다.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했다. 왜? 준호는 사진을 확대한다. 시신의 뒷목 부분. 희미한 자국이 보인다. 눌린 흔적. 준호는 즉시 국과수에 전화를 건다. 뒷목 부분 정밀 검사 가능합니까? 이미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눌린 흔적은요? 사후 경직 과정에서 생긴 변형으로 보입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는다. 사후 경직. 그러나 준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누군가 박종필의 뒷목을 눌러 물속에 얼굴을 고정시킨 것. 증거는 없다. 그러나 직감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다. 준호는 USB를 꺼낸다. 노트북에 연결한다. 폴더 하나. 파일이 하나 있다. 녹음 1217. mp3. 재생한다. 잡음. 그리고 목소리. 오늘 밤은 누구? 박종필. 시간은? 9시 반. 위치는? 평소대로. 확인. 대화가 끝난다. 준호는 다시 재생한다. 목소리를 분석한다. 첫 번째 목소리 남자. 60대. 낮은 톤. 두 번째 목소리 다른 남자. 비슷한 연령. 준호는 파일을 복사한다. 이제 확실하다. 계획적이었다. 저녁 6시. 준호는 마을을 걷는다. 골목은 좁다. 성인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 담장은 낮고 창문은 대부분 커튼이 쳐져 있다. 가로등은 50m마다 하나씩. 불빛은 희미하다. 준호는 박종필의 휴대폰에서 본 사진 속 장소를 찾는다. 골목을 3번 돌아 마침내 찾았다. 마을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곳. 막다른 골목. 가로등 하나가 골목 입구에 서 있다. 준호는 가로등 아래 선다. 사진 속 각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골목 끝에 집 한 채. 대문은 닫혀 있고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다. 준호는 대문에 다가간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거기 아무도 안 삽니다. 돌아보니 50대 남자가 서 있다. 작업복 차림. 아무도 안 삽니까? 네. 몇 년째 비어 있어요. 주인은요? 도시로 나갔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준호는 집을 다시 본다. 들어가 봐도 됩니까? 문 잠겨 있을 텐데요. 준호는 대문을 민다. 잠겨 있지 않다. 대문이 천천히 열린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다. 현관문도 반쯤 열려 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다. 가구는 없다. 안방. 텅 비어 있다. 그러나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다. 최근 것. 준호는 발자국을 따라간다. 부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부엌 창문. 창문은 골목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 준호는 창밖을 내다본다. 골목 전체가 한눈에 보인다. 가로등, 길,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비교한다. 박종필이 찍은 그림자들. 정확히 이 창문에서 본 각도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부엌 바닥에 의자 하나. 그리고 의자 옆에 담배꽁초 몇 개. 누군가 여기 앉아서 골목을 지켜봤다. 준호는 담배꽁초를 비닐봉지에 넣는다. 밖으로 나오니 아까 그 남자가 여전히 서 있다. 뭐 찾으셨어요? 이 집 밤에도 사람 드나듭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는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모릅니다. 밤에는 집에 있으니까요. 준호는 남자의 눈을 본다. 박종필 씨 아셨습니까? 알았죠. 어젯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9시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똑같은 시간. 밤 9시. 준호는 마을 입구 여관에 묵는다. 방은 좁고 낡았다. 창문으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인다. 하나둘 불이 켜진다. 9시 10분.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다. 그리고 9시 30분. 하나둘 불이 꺼진다. 10시. 마을은 완전히 어둠에 잠긴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춘다. 준호는 쌍안경을 꺼낸다. 골목을 따라 시선을 옮긴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희미한 움직임이 보인다. 누군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보고 있다. 준호는 시선을 옮긴다. 다른 집, 또 다른 창문. 역시 커튼이 움직인다. 준호는 쌍안경을 내린다. 마을 전체가 깨어있다. 잠들지 않았다. 감시하고 있다. 다음날 새벽 5시. 준호는 다시 배수로로 간다. 현장은 그대로다. 테이프만 쳐져 있다. 준호는 논두렁을 따라 걷는다. 박종필이 걸었을 길. 회관에서 집까지. 직선거리로는 300m지만 골목을 돌면 500m가 넘는다. 준호는 골목을 따라간다. 첫 번째 모퉁이. 가로등 하나. 두 번째 모퉁이. 가로등 없음. 세 번째 모퉁이. 다시 가로등. 그리고 네 번째 모퉁이를 돌면 빈집이 나온다. 준호는 멈춰선다. 박종필은 여기서 누군가를 봤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준호는 빈집을 지나 계속 걷는다. 다섯 번째 모퉁이. 여섯 번째 모퉁이. 그리고 논두렁. 배수로는 논두렁 바로 옆에 있다. 준호는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 선다. 주변을 둘러본다. 가장 가까운 집은 50m 떨어져 있다. 창문에 불은 꺼져 있다. 그러나 커튼 사이로 희미한 틈이 보인다. 준호는 그 집으로 간다. 대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문이 열리고 80대 할머니가 나온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빤히 본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간다. TV는 켜져 있고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다. 혼자 사십니까? 네. 그저께 밤 논두렁 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못 들었어요.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9시요. 또다시 9시. 밤에 깬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준호는 창문을 본다. 이 창문으로 논두렁이 보입니까? 할머니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보이죠? 그저께 밤에는 안 보셨습니까? 커튼 쳐놓고 잤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핀다. 담담하다. 너무 담담하다. 박종필 씨 아셨습니까? 알았죠. 가끔 마주쳤어요. 친하셨습니까?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선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할머니가 따라 나온다. 형사님. 준호가 돌아본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이 마을은 안전해요. 네. 밤에 혼자 다니는 사람만 없으면요. 준호는 할머니의 눈을 본다.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는다. 오후 3시. 준호는 파출소에서 마을 주민 명부를 받는다. 총 618명. 65세 이상 391명. 준호는 명부를 훑어본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수 47명. 평균 사망 연령 79세. 특이사항 모두 자연사 또는 사고사. 준호는 사망자 명단을 따로 뽑는다. 그리고 그중 사고사 항목만 추린다. 11건. 실족사 5건. 교통사고 3건. 익사 2건. 추락사 1건. 준호는 실족사 5건을 자세히 본다. 모두 밤 시간대. 모두 혼자. 모두 목격자 없음. 준호는 첫 번째 케이스를 연다. 3년 전 12월. 82세 여성. 논두렁에서 실족. 사망.
발견 시각 새벽 4시. 신고자 마을 이장. 준호는 손을 멈춘다. 이장. 또 이장이다. 두 번째 케이스? 2년 전 8월. 76세 남성. 산길에서 실족. 사망. 발견 시각 새벽 5시. 신고자 마을 이장. 준호는 나머지 케이스를 확인한다. 모두 이장이 신고했다. 준호는 서류를 덮고 파출소를 나선다. 저녁 7시. 준호는 마을회관으로 간다. 2층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 형사 자꾸 돌아다니던데. 내버려둬. 어차피 아무것도 못 찾아. 혹시 모르잖아. 뭘 찾겠어. 증거도 없는데. 준호는 문을 연다. 회의실 안에 7명이 앉아 있다. 모두 60대 이상.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형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회의 중이십니까? 네. 마을 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의실을 둘러본다. 벽에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12월 일정이라고 쓰여 있고 몇 개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무슨 일정입니까? 이장이 잠시 망설인다. 마을 행사입니다. 어떤 행사요? 송년 모임 같은 거요. 준호는 화이트보드에 다가간다. 동그라미 친 날짜들. 12월 3일, 12월 9일, 12월 15일. 그리고 오늘 12월 18일. 준호는 수첩을 꺼낸다. 박종필 사망일 12월 17일. 그 전 실족사 사망일 12월 8일. 2년 전. 그 전 실족사 사망일 12월 2일. 3년 전. 모두 동그라미 친 날짜 다음 날이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이 날짜들 무슨 의미입니까? 이장의 얼굴이 굳는다. 그냥 회의 날짜입니다. 매달 합니까? 아니요. 필요할 때만요. 무엇이 필요할 때입니까? 이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준호는 회의실 안 사람들을 본다.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표정은 담담하다. 두렵지도 당황하지도 않다. 그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볼 뿐이다. 준호는 USB를 꺼낸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회의실 안 공기가 변한다. 이장의 눈빛이 흔들린다. 모르겠습니다. 박종필 씨 집에서 찾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들어있더군요. 준호는 노트북을 꺼낸다. 파일을 재생한다. 오늘 밤은 누구? 박종필. 시간은? 9시 반. 위치는? 평소대로. 확인.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준호는 노트북을 닫는다. 이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장은 침묵한다. 준호는 회의실 사람들을 하나씩 본다. 이 목소리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전히 침묵. 준호는 문을 향해 걷는다. 나가기 직전 뒤에서 이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형사님. 준호가 돌아본다. 그 녹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인 계획 아닙니까? 이장은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순찰 계획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마을을 순찰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요. 박종필 씨도 순찰에 참여했습니까? 네. 그런데 왜 박종필 씨가 죽었습니까? 사고였습니다. 준호는 이장을 빤히 본다. 저를 바보로 아십니까? 이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준호는 회의실을 나선다. 복도를 걸어 내려간다. 이제 확실하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박종필도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 준호는 여관으로 돌아간다. USB를 다시 확인한다.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는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녹음 날짜 12월 16일. 그런데 대화 내용은 오늘 밤이라고 했다. 12월 16일 밤. 그런데 박종필은 12월 17일 새벽에 죽었다. 즉 12월 16일 밤에는 아직 살아있었다. 준호는 박종필의 휴대폰 기록을 다시 확인한다. 12월 16일 밤 10시 32분. 이장과 통화. 11시 15분. 이장의 문자. 내일 밤 9시. 평소대로. 내일 밤. 12월 17일 밤. 그런데 박종필은 12월 17일 새벽에 이미 죽어 있었다.
뭔가 맞지 않는다. 준호는 USB 파일을 다시 재생한다.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을 증폭한다. 그리고 배경음을 듣는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시계 소리, 똑딱똑딱, 그리고 또 다른 소리, 누군가 숨 쉬는 소리, 가까이에서, 녹음하는 사람 바로 옆에서. 준호는 멈춘다. 박종필이 이 대화를 녹음했다. 그렇다면 박종필은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숨어서 듣고 있었다. 왜? 준호는 빈집을 떠올린다. 창문에서 골목을 감시하던 그곳. 박종필은 감시자가 아니었다. 감시당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준호는 USB를 다시 확인한다. 파일이 하나 더 있다. 숨긴 파일, 진실, TXT, 열어본다. 텍스트 파일, 내용. 나는 이제 알아버렸다. 이 마을의 비밀을, 12년 동안 계속된 살인을. 이장은 혼자가 아니다. 모두가 공범이다. 그리고 나도 그랬다. 3년 전 김철수가 죽을 때 나는 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공범이다. 이제 그들은 나를 지울 것이다. 이 파일을 찾는 사람에게 부탁이다. 진실을 밝혀달라. 증거는 마을회관 지하에 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준호는 손을 떨며 파일을 닫는다. 마을회관 지하. 밤 10시. 준호는 마을회관으로 간다. 건물은 어둡다. 준호는 손전등을 켜고 1층으로 들어간다. 사무실을 지나 안쪽으로 간다. 계단이 보인다. 아래로 내려가는 지하. 준호는 계단을 내려간다. 좁고 낡은 계단. 지하실 문. 잠겨 있다. 준호는 문을 찬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문이 열린다. 안으로 들어간다. 넓은 공간. 창고처럼 보인다. 준호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춘다. 상자들이 쌓여 있다. 준호는 첫 번째 상자를 연다. 서류들, 회의록, 20년 전부터의 기록. 준호는 최근 기록을 찾는다. 5년 전 회의록, 의제 김철수 이장 후보 건, 대응 방안 논의, 결론 자연적 해결, 그리고 3일 후 회의록, 보고 김철수 교통사고 사망, 선거 무산, 현 이장 연임. 준호는 다른 상자들을 연다. 모두 같은 패턴. 문제 인물 발생 대응 논의 사망 종결. 11건 모두. 그리고 마지막 상자. 사진들이 들어있다. 밤 골목 사진. 누군가를 미행하는 사진. 준호는 사진을 하나씩 본다. 그리고 멈춘다. 자신의 사진이 있다. 어젯밤. 여관 창문 앞에 서 있는 준호. 누군가 찍었다. 준호는 등 뒤가 서늘해진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 발소리. 여러 명. 계단을 내려온다. 준호는 손전등을 끈다. 어둠 속에 숨는다. 지하실 문이 열린다. 불이 켜진다. 이장이 들어온다. 뒤따라 6명. 모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이장이 준호가 숨은 쪽을 본다. 형사님, 나오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나온다. 이장과 마주선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증거 확보하러 왔습니다. 이장은 상자들을 본다. 찾으셨습니까? 충분히 찾았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을 체포하겠습니다. 이장은 웃는다. 저희를요? 무슨 혐의로요? 조직적 살인. 증거가 있습니까? 준호는 상자를 가리킨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까? 회의록입니까? 사진입니까? 이장이 한 걸음 다가온다. 형사님, 이건 증거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록일 뿐입니다. 살인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요? 대응 방안이라고 쓰여 있죠. 살인 계획이라고는 안 쓰여 있습니다. 준호는 USB를 꺼낸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순찰 계획 아닙니까? 박종필 씨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변한다. 증언이요? 텍스트 파일로 남겼습니다. 당신들의 범죄를 폭로하는. 이장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박종필은
배신자였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우리 중 하나였습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장을 빤히 본다. 이장이 계속 말한다. 우린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접 죽였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린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장은 뒤를 돌아본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빛을 보낸다. 그들이 나간다. 준호와 이장만 남는다. 이장이 입을 연다. 형사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무슨 비밀입니까? 이 마을의 진짜 비밀을. 이장이 지하실 깊숙한 곳을 가리킨다. 저기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준호는 그쪽을 본다. 어둠 속에 문이 하나 보인다. 뭐가 있습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준호는 문으로 다가간다. 손잡이를 잡는다. 열린다. 안으로 들어간다. 손전등을 켠다. 작은 방. 그리고 벽에 뭔가 쓰여 있다. 준호는 가까이 간다. 벽면 가득 이름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그리고 옆에 날짜. 1985년부터 시작된다. 준호는 숨이 막힌다. 이게 뭡니까? 뒤에서 이장의 목소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준호는 돌아본다. 이장이 문 앞에 서 있다. 40년입니다, 형사님. 40년 동안 이 마을은 이렇게 유지됐습니다. 당신들 미쳤습니까? 미쳤을 수도 있죠. 그러나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살아남았습니다. 준호는 벽의 이름들을 다시 본다. 마지막 이름. 박종필. 2024.12. 17. 그리고 그 아래. 빈 공간. 다음 이름이 들어갈 자리. 준호는 뒤돌아본다. 이장이 문을 닫는다. 형사님, 죄송합니다. 문이 닫힌다. 잠기는 소리. 준호는 문을 두드린다. 이장. 문 열어. 대답 없다. 준호는 문을 찬다. 움직이지 않는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낸다. 신호가 없다. 지하라서. 준호는 주변을 살핀다. 다른 출구는 없다. 창문도 없다. 완전히 갇혔다. 준호는 벽에 기댄다. 숨을 고른다. 생각한다. 누군가 찾을 것이다. 본청에서, 아니면 파출소에서. 얼마나 걸릴까? 하루? 이틀? 일주일? 준호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12시간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지하 밀실에 갇혀 있었다. 손전등 배터리는 30%까지 떨어졌다. 휴대폰은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벽에 새겨진 이름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40년. 수백 명. 이 마을은 40년 동안 사람을 지워왔다. 준호는 문을 다시 확인했다. 철제문. 안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 경첩은 바깥쪽. 자물쇠도 바깥쪽. 완벽한 감금실이었다. 준호는 주머니를 뒤졌다. 신분증, 지갑, 수첩, 볼펜, USB. 그리고 박종필의 휴대폰. 준호는 휴대폰을 켰다. 배터리 15%. 역시 신호는 없었다. 사진첩을 다시 열었다. 박종필이 찍은 마지막 사진들. 골목, 그림자, 빈집. 그리고 한 장 더. 준호가 처음 봤을 때 놓쳤던 사진. 12월 15일 촬영. 마을회관 뒤편. 밤. 누군가 땅을 파고 있는 모습? 준호는 사진을 확대했다. 3명의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체격으로 보아 60대.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구덩이 옆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긴 물체.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시신이었다. 박종필은 이것도 목격했던 것이다. 그리고 2일 후 죽었다. 준호는 사진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껐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다. 벽에 기대 앉았다. 생각을 정리했다. 첫째, 이 마을은 40년 동안 조직적으로 사람을 제거해왔다. 둘째, 제거 대상은 마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개발 찬성파, 외부 접촉자, 내부 고발자.
셋째, 방법은 사고사 위장, 실족, 익사, 추락, 직접적인 살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넷째, 시신은 매장한다. 마을회관 뒤편에. 다섯째, 기록을 남긴다. 지하실 벽에 이름과 날짜를. 왜 기록을 남기는가? 준호는 벽의 이름들을 다시 봤다. 수백 개의 이름.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이건 범죄 기록이 아니었다. 전쟁터의 전사자 명부 같았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이걸 공헌으로 보고 있었다. 마을을 위한 희생. 지켜야 할 명예. 이 마을은 미친 게 아니었다. 더 나빴다. 신념이 있었다. 17시간째. 손전등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배도 고팠다. 목도 말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공기였다. 밀실이었다. 환기가 안 됐다.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얕게 숨을 쉬었다. 산소를 아껴야 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한 명. 가까워진다. 문 앞에서 멈춘다. 자물쇠 소리. 문이 열린다. 빛이 들어온다. 준호는 눈을 가렸다. 실루엣이 보였다. 여자. 60대 정도.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다. 물이랑 빵 가져왔어요. 준호는 여자를 봤다. 마을 슈퍼마켓 주인이었다. 왜 저를 가둔 겁니까? 여자는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장님 지시예요. 언제까지 가둘 겁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쪽으로 돌아섰다. 잠깐. 준호가 소리쳤다. 여자가 멈췄다. 당신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잘못됐죠. 그럼 왜 합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요? 여자는 준호를 빤히 봤다. 형사님은 이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마을엔 규칙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요? 여자는 벽에 이름들을 봤다. 저기 새겨져요.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당신도 협박당하는 겁니까? 협박이라기보단 계약이에요. 마을에 사는 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은 몰라요. 도시 사람이니까. 여기는 달라요. 정부도 경찰도 신경 안 써요. 우린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켜야 해요. 마을을. 준호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래도 살인은 안 됩니다. 여자가 뒤로 물러났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한 명이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다들 동의했으니까. 다들요? 네. 마을 주민 전부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600명. 전원이 공범. 여자는 문 쪽으로 갔다. 드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잠깐, 언제까지 가둘 겁니까?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이장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다. 다시 어둠. 준호는 쟁반을 더듬었다. 물 한 병. 빵 2개. 준호는 물을 마셨다. 반만. 나머지는 아껴야 했다. 빵은 하나만 먹었다. 그리고 다시 벽에 기댔다. 생각했다. 탈출 방법. 문은 불가능. 철제 바깥 잠금. 벽은 콘크리트. 맨손으로는 불가능. 천장은 역시 콘크리트. 환기구도 없음. 바닥은? 준호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시멘트 바닥. 그런데 한쪽 구석이 약간 다른 느낌. 준호는 그쪽으로 기어갔다. 손으로 더듬었다. 틈이 있었다. 작은 틈. 준호는 볼펜을 꺼냈다. 틈에 끝을 넣고 긁었다. 시멘트가 조금씩 떨어져 나왔다. 오래된 시멘트였다. 약해져 있었다. 준호는 계속 긁었다. 30분. 1시간. 틈이 조금씩 넓어졌다.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게 닿았다. 금속. 준호는 더 긁었다. 뚜껑 같은 게 드러났다. 맨홀? 아니다. 배수구. 오래된 배수구 뚜껑이었다.
준호는 뚜껑을 들어 올리려 했다. 무거웠다. 그러나 움직였다. 조금씩. 준호는 힘을 다해 들어 올렸다. 뚜껑이 열렸다. 구멍이 드러났다. 지름 50cm 정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준호는 어깨를 집어넣어 봤다. 빡빡했다. 그러나 가능했다. 준호는 휴대폰을 켰다. 손전등 기능. 구멍 안을 비췄다. 수직 통로. 아래로 3m 정도 내려가면 수평 통로로 이어졌다. 배수 시스템이었다. 40년 전 건물을 지을 때 만든 것 같았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듯 했다. 준호는 결심했다. 배낭에 USB와 박종필 휴대폰을 넣었다. 남은 물과 빵도 챙겼다. 그리고 구멍으로 발을 넣었다. 천천히 몸을 내렸다. 어깨가 걸렸다. 준호는 숨을 최대한 내쉬었다. 가슴을 줄였다. 조금씩 내려갔다. 어깨가 통과했다. 몸 전체가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좁았다. 양팔을 위로 뻗고 벽을 짚으며 내려갔다. 1m, 2m, 3m. 발이 바닥에 닿았다. 수평 통로였다. 준호는 휴대폰을 켰다. 통로는 양쪽으로 뻗어 있었다. 한쪽은 막혀 있었다. 무너진 흔적. 다른 쪽은 어둠 속으로 이어졌다. 준호는 그쪽으로 기어갔다. 통로 높이는 1m, 폭도 1m. 기어가야 했다. 무릎과 손바닥이 시멘트에 쓸렸다. 아팠다. 그러나 계속 갔다. 10m, 20m. 통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분기점. 왼쪽과 오른쪽. 준호는 휴대폰을 양쪽에 비췄다. 왼쪽은 막혀 있었다. 오른쪽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물이 고여 있었다. 준호는 오른쪽으로 갔다. 물에 손을 넣었다. 차가웠다. 깊이는 알 수 없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방수봉투에 넣고 배낭에 챙겼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허리까지 찼다. 준호는 계속 나아갔다. 물은 점점 깊어졌다. 가슴까지, 목까지.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완전히 잠겼다. 준호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나아갔다. 5m, 10m. 숨이 차기 시작했다. 15m. 폐가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앞쪽에서 빛이 보였다. 희미한 빛. 출구. 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다. 빛이 가까워졌다.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다. 준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살았다. 준호는 주변을 봤다. 작은 공간. 벽돌로 된 우물 같은 구조. 위쪽에 철창이 보였다. 빛은 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달빛이었다. 준호는 벽을 타고 올라갔다. 벽돌 사이 틈을 손가락으로 잡으며 2m, 3m. 철창에 도달했다. 녹슨 철창. 준호는 밀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더 세게 밀었다. 철창이 삐걱거렸다. 그리고 열렸다. 준호는 밖으로 기어 나왔다. 땅 위. 신선한 공기. 준호는 등을 대고 누웠다. 별이 보였다. 살았다. 몇 분간 숨을 고른 후 준호는 일어났다. 주변을 확인했다. 마을 외곽이었다. 산 쪽. 마을 외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 준호는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19시간 만에 탈출했다. 준호는 마을을 내려다봤다. 조용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준호는 파출소로 가야 했다. 아니, 더 급한 게 있었다. 마을회관 뒤편. 박종필이 찍은 사진 속 장소. 시신이 묻힌 곳.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준호는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마을회관 뒤편으로 돌아갔다. 건물 그림자에 숨어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뒤편으로 갔다. 넓은 공터. 잡초가 무성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박종필의 사진과 비교했다. 각도를 맞췄다. 여기였다. 사진 속 구덩이가 파여있던 자리. 준호는 땅을 살폈다. 흙이 다른 곳보다 부드러웠다.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 준호는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웠다. 땅을 파기 시작했다.
30cm, 50cm, 1m. 그때 나뭇가지가 무언가에 걸렸다. 단단한 것. 준호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천이 드러났다. 준호는 천을 잡고 당겼다. 무거웠다. 준호는 더 많은 흙을 걷어냈다. 천으로 감싼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 크기. 준호는 천을 열었다. 시신이었다. 남자. 60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로 보였다. 준호는 얼굴을 확인했다.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옷에서 신분증을 찾았다. 이름 최영수. 나이 67세. 주소 이 마을. 준호는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다시 묻었다. 나중에 정식으로 발굴해야 했다. 지금은 증거만 확보하면 됐다. 준호는 주변을 더 살폈다. 흙이 부드러운 곳이 또 있었다. 5m 떨어진 곳. 준호는 그곳도 팠다. 또 시신. 여자. 70대. 역시 최근 사망. 준호는 10군데를 더 확인했다. 모두 시신이 묻혀 있었다. 12구. 최근 5년 사이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다. 이게 마을회관 뒤편만이었다. 40년 동안이라면 얼마나 많은 시신이 이 마을에 묻혀 있을까? 준호는 증거 사진을 모두 찍고 흙을 다시 덮었다. 파출소로 가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 형사님. 준호는 돌아봤다. 이장이 서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20명 정도의 주민들. 모두 손에 농기구를 들고 있었다. 삽, 괭이, 낫. 준호는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이장이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장이 한 걸음 다가왔다. 형사님,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증거 확보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사진 다 찍었습니다. 시신들, 매장지 모두요. 이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 휴대폰 주십시오. 안 됩니다. 형사님, 어차피 여기서 못 나갑니다. 준호는 주민들을 봤다. 20명이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다. 크게 불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3번, 4번, 5번. 이장이 웃었다. 누가 듣겠습니까? 여기는 산속입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희미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졌다. 이장의 얼굴이 변했다. 뭡니까? 저게? 준호가 웃었다. 백업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 혼자 왔습니다. 탈출하면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본청에 위치 전송했습니다. 준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장은 몰랐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커졌다. 경찰차 5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이장은 주민들을 봤다. 흩어지십시오. 주민들이 뛰기 시작했다. 각자 집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장만 남았다. 준호와 마주섰다. 형사님, 이렇게 끝날 줄 아십니까? 끝났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장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천천히. 도망가지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마을 안으로. 준호는 뒤쫓지 않았다. 경찰차들이 도착했다. 광역수사대 팀장이 차에서 내렸다. 이 형사, 괜찮나?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팀장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요. 뭔가? 준호는 마을회관 뒤편을 가리켰다. 저기 시신 12구가 묻혀 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팀장은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 현장 봉쇄, 감식반 호출, 지금 당장.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호는 일어섰다. 팀장에게 말했다. 이장을 체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알고 있네.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전 차량 마을 출입구 봉쇄. 주민 전원 대기 명령.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다.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마을을 봤다.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40년 비밀이 오늘 끝난다는 것을. 새벽 6시, 마을회관 앞, 주민 600명 전원 집결. 경찰 병력 10명이 포위하고 있었다. 팀장이 확성기를 들었다. 주민 여러분, 저는 광역수사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이 마을은 범죄 현장으로 지정됩니다. 전원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조용했다.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담담한 표정으로.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준호는 이장을 찾았다. 군중 속에 있었다. 준호는 다가갔다. 김태수, 당신을 살인 방조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장은 손을 내밀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졌다. 이장이 준호를 봤다. 형사님, 뭡니까? 후회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곧 아실 겁니다. 이장이 경찰차로 끌려갔다. 준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끔찍한 방식으로. 오전 10시. 발굴 작업 시작. 마을회관 뒤편. 포클레인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신 발견. 최영수, 67세. 두 번째 시신. 박영희, 73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오까지 12구가 발굴됐다. 그리고 오후 2시. 13번째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신의 상태가 달랐다. 훨씬 오래됐다. 최소 20년 이상. 감식반이 신원 확인을 시작했다. 그리고 3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팀장이 준호를 불렀다. 이 형사, 이리 와보게. 준호는 감식 텐트로 갔다.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다. 13번째 시신 신원 확인됐네. 누굽니까? 이준석, 56세. 사망 추정 시기는 20년 전. 준호는 이름을 듣고 멈췄다. 준석이요? 알고 있나? 준호는 서류를 받아봤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얼굴 복원 사진. 준호는 숨이 막혔다. 이 사람, 제 형입니다. 팀장이 놀랐다. 뭐라고? 제 친형입니다. 20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형, 이준석.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당시 준석은 기자였다. 지방신문사. 마지막으로 취재 간 곳이 이 근처 지역이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실종으로 처리됐다. 20년 동안 준호는 형을 찾았다. 그래서 경찰이 됐다. 그래서 수사관이 됐다. 형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시신 앞에. 20년 만에 만난 형. 형.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팀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형사. 진정하게.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형이 왜 여기 있습니까? 준호는 서류를 다시 봤다. 사망 원인 등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 타살이었다. 준호는 일어섰다. 팀장을 봤다. 이장을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형사, 자네 상태가 괜찮습니다. 준호는 이미 걷고 있었다. 임시 조사실로. 오후 6시. 조사실. 이장이 앉아 있었다. 준호가 들어왔다. 이장이 준호를 봤다. 오셨군요. 준호는 앉았다. 책상 위에 사진을 놓았다. 형의 사진. 이 사람 아십니까? 이장이 사진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20년 전에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당신이 죽였습니까?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모릅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이 사람은 제 형입니다.
이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형이었습니까? 네.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묻어놓은 곳에. 이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저도 그때 기억합니다. 20년 전, 한 기자가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의 비밀을 취재하러. 준호는 숨을 멈췄다. 이장이 계속했다. 당시 이장이 만류했습니다. 떠나라고.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요? 두개골이 골절됐는데요? 넘어졌습니다. 마을회관 계단에서. 거짓말. 준호가 소리쳤다. 이장은 담담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시겠죠? 준호는 책상을 쳤다. 당신들이 죽인 겁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장이 인정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급차를 불렀다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장의 목을 잡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왜 안 불렀습니까?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을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이장이 준호를 똑바로 봤다. 형사님 가족은 몇 명입니까? 왜 그걸 묻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형 하나였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600명입니다. 600명의 가족입니다. 한 명과 600명 중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600명을 택합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이장이 계속했다. 형사님은 우리를 괴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40년 동안 정부도 사회도 버린 우리가. 그게 살인을 정당화합니까?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벽에 기댔다. 숨을 고르고. 그러나 고를 수 없었다. 형이 죽었다. 20년 전에. 여기서. 이 마을에서. 그리고 준호는 이제야 알았다. 준호는 주저앉았다. 밤 10시. 준호는 혼자 마을 외곽에 있었다. 발굴 현장이 보이는 언덕. 경찰 텐트 불빛이 반짝였다. 아직도 작업 중이었다. 시신은 계속 나오고 있었다. 현재까지 27구. 그리고 더 나올 것 같았다. 준호는 형의 사진을 봤다. 20년 전 사진. 웃고 있었다. 형. 미안해. 준호는 중얼거렸다. 20년 걸렸어. 찾는데.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 준호는 돌아봤다. 팀장이었다. 여기 있었나? 네. 팀장이 옆에 섰다.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게. 자네 형 아닌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팀장이 담배를 꺼냈다. 하나 피우겠나? 안 피웁니다. 나도 끊었었는데. 팀장이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형사. 네. 자네 형이 마지막으로 취재하던 내용 아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농촌 고령화 문제였습니다. 사라지는 마을들. 그럼 이 마을도 취재 대상이었겠군. 그랬을 겁니다. 팀장이 연기를 내뱉었다. 그럼 형은 이미 알고 있었겠어. 이 마을의 비밀을. 아마도요. 그래서 죽었고.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팀장이 계속했다. 이 형사, 자네가 이 사건을 맡은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20년 전 자네 형이 이 마을을 파헤치려 했어. 실패했지. 그리고 20년 후 자네가 왔어. 그리고 성공했어. 준호는 팀장을 봤다. 팀장이 어깨를 두드렸다. 형이 자네를 여기로 보낸 것 같지 않나?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알 것 같네. 형이 못다 한 일을 동생이 끝낸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20년. 긴 시간이었다. 이제 끝났다. 형의 죽음도, 마을의 비밀도 모두 끝났다. 그러나 준호는 마을을 내려다봤다. 600명의 주민 모두 체포될 것이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모두. 이게 정의인가? 준호는 확신할 수 없었다. 2장 2부. 다음날 오전 9시 임시수사본부 마을회관 1층 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시신 총 34구, 신원 확인 완료 22명, 나머지는 DNA 대조 중입니다. 회의실에 수사관 15명이 앉아 있었다. 준호도 그중 하나였다.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다. 가장 오래된 시신은 1985년, 가장 최근은 이번 달, 40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입니다. 수사관 하나가 손을 들었다. 주민 전원을 입건합니까?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600명을 동시에 구속할 수도 없고 개별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핵심 인물만 구속합니다. 2장 측근 6명 그리고 직접적 증거가 있는 사람들. 준호가 입을 열었다. 나머지는요? 조사 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대부분이 풀려난다는 겁니까? 팀장이 준호를 봤다. 이 형사 현실을 봐야 하네. 600명 중 실제로 살인에 가담한 사람은 극소수야. 나머지는 방조했을 뿐이지. 방조도 범죄입니다. 알고 있네. 그러나 법원이 600명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 같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봐.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형사. 준호는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4명이 죽었다. 40년 동안. 그런데 대부분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정의인가? 준호는 밖으로 나갔다. 마을 광장.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 감시 아래. 그들은 조용했다. 반항하지 않았다. 마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준호는 그들을 봤다. 노인들, 중년들, 젊은이들, 심지어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까지 공범인가? 준호는 한 노인에게 다가갔다. 80대 할머니, 박종필 옆집에 살던 사람. 할머니가 준호를 봤다. 형사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할머니는 몇 명이 죽는 걸 봤습니까? 할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못 봤어요. 거짓말입니다. 50년 넘게 이 마을에 사셨잖습니까?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가 계속했다. 한 명도 안 보셨습니까? 단 한 명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봤어요. 몇 명입니까? 셋. 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신고하면 저도 죽으니까요. 협박받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은 아니에요. 그냥 규칙이었어요. 마을의 규칙. 무슨 규칙입니까? 할머니가 준호를 똑바로 봤다. 입 다물기.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준호는 할머니에게서 돌아섰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 협박당한 동시에 협박했다. 두려워하면서 두렵게 만들었다. 이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범 집단이었다. 준호는 발굴 현장으로 갔다.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냈다. 35번째 시신이 나왔다. 그리고 36번째, 37번째. 준호는 감식 텐트로 들어갔다. 형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준호는 천을 걷었다. 20년 동안 땅 속에 있던 얼굴. 부패했다. 그러나 윤곽은 남아 있었다. 형이었다. 준호는 형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형, 미안해. 늦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이나 걸렸어. 찾는데. 그때 텐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소란. 준호는 밖으로 나갔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준호는 광장으로 뛰어갔다.
주민들이 한 곳을 보고 있었다. 마을회관 옥상. 누군가 서 있었다. 이장이었다. 손이 묶여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아니었다. 주민 2명이 이장을 붙잡고 있었다. 준호는 순간 이해했다. 적어놔. 당장 내려와. 준호가 소리쳤다. 그러나 늦었다. 주민 하나가 이장을 밀었다. 이장이 옥상 끝으로 밀려났다. 발이 허공에 떴다. 떨어졌다. 4층 높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 둔탁한. 준호는 뛰어갔다. 이장이 땅에 누워 있었다. 피가 흘렀다. 머리에서. 준호는 무전기를 잡았다. 구급차. 지금 당장. 그러나 이장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눈은 떠져 있었다. 그러나 초점이 없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러나 이장은 그 전에 죽었다. 현장에서. 준호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주민 2명이 아직 서 있었다. 60대 남자 2. 준호는 그들을 봤다. 왜 그랬습니까? 한 남자가 대답했다. 벌을 준 겁니다. 무슨 벌입니까? 이장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에 그 사람이 첫 번째를 죽였습니다. 준호는 멈췄다. 첫 번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1985년 당시 이장이었던 사람을 김태수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장이 됐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증거가 있습니까? 남자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장 집에서 찾았습니다. 일기가 들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쓴. 준호는 USB를 받았다. 그리고 2 남자를 체포했다. 오후 3시. 준호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USB를 연결했다. 파일 하나. 고백. TXT. 열었다. 김태수의 일기였다. 첫 페이지. 1985년 3월 15일. 오늘 나는 살인을 저질렀다. 이장 박철수를 죽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마을을 팔려고 했다. 외지 기업에. 나는 막아야 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죽였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사고로 위장했다. 실족사.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새 이장이 됐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준호는 계속 읽었다. 1986년 7월 22일. 또 한 명을 죽였다. 최영호. 토지 매각을 주장했다. 나는 막았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도움을 받았다. 김영수, 박정희, 최민호. 그들이 함께했다. 우리는 팀이 됐다. 마을 수호자. 1990년 12월 3일. 5번째. 이제 익숙해졌다. 죄책감도 없다. 이건 의무다. 마을을 위한 희생. 필요한 일이다. 준호는 손을 떨며 스크롤을 내렸다. 2005년 8월 17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기자 하나가 왔다. 이준석. 마을을 취재하러. 처음엔 협조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이 알았다. 과거 사망 사건들. 패턴을 눈치챘다. 위험했다. 그래서 제거했다. 회관 지하에서. 두개골을 내리쳤다. 망치로. 그는 즉사했다. 시신은 뒤편에 묻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준호는 화면을 노려봤다. 눈물이 흘렀다. 형을 죽인 건 이장이었다. 직접. 준호는 계속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2월 16일. 박종필이 배신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녹음도 했다. 위험하다. 오늘 밤 제거한다.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나도 이제 지쳤다. 40년. 34명. 언젠가 들킬 줄 알았다. 그리고 오늘 형사 하나가 왔다. 이준호. 20년 전 그 기자와 성이 같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모르겠다. 어쩌면 이게 끝의 시작인지도. 파일이 끝났다. 준호는 노트북을 닫았다. 증거였다. 완벽한 증거. 이장의 자백. 그러나 이장은 죽었다. 재판도 없이. 처벌도 없이. 준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씨발. 분노가 폭발했다. 20년을 찾았는데 범인은 스스로 죽어버렸다. 아니, 죽임당했다. 다른 주민들에게. 왜? 준호는 옥상의 두 남자를 떠올렸다. 이장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죽였다. 증거인멸, 희생양 만들기. 이장이 죽으면 다른 주민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준호는 이제 이해했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이장을 죽이기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살아남기로. 준호는 밖으로 나갔다. 광장으로. 주민들을 봤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제 희망이 보였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준호는 확성기를 들었다. 주민 여러분, 모두 준호를 봤다. 이장 김태수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장만 처벌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의 표정이 굳었다. 준호가 계속했다. 이장의 일기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엔 공범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34건의 살인. 각 사건마다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감시했는지, 누가 은폐했는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준호가 USB를 들어보였다. 이게 증거입니다. 40년의 범죄 기록. 당신들은 모두 처벌받을 겁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형사가 조작한 거야. 다른 사람도 소리쳤다. 증거를 보여줘. 직접.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다. 광장 중앙에 스크린을 설치했다. 파일을 띄웠다. 주민들이 보였다. 이장의 일기. 한 줄 한 줄. 이름들, 날짜들, 방법들. 모두. 주민들은 침묵했다. 5분, 10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일이 끝났을 때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울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도 무릎을 꿇었다. 1명, 2명, 10명. 결국 대부분이 무릎을 꿇었다. 울고 있었다. 준호는 그들을 봤다. 이제야 후회하는가? 이제야? 34명이 죽은 후에? 준호는 확성기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밤 9시. 준호는 혼자 마을 외곽에 앉아 있었다. 형이 묻혀있던 자리.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시신은 모두 부검실로 옮겨졌다. 준호는 땅을 만졌다. 차가웠다. 형. 준호는 중얼거렸다. 끝났어. 형이 못다 한 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형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20년 전. 둘 다 웃고 있었다. 형, 기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위험하다고. 준호는 웃었다. 쓴 웃음. 근데 형은 안 들었지. 고집불통이라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진 위로. 그래도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형이 남긴 흔적 따라서. 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쉬어, 형.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 준호는 돌아봤다. 팀장이었다. 담배를 피우며 다가왔다. 여기 있었나? 네. 팀장이 옆에 앉았다.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팀장이 담배를 건넸다. 준호는 받았다. 처음 피우는 담배. 캑캑거렸다. 팀장이 웃었다. 첫 담배치고는 괜찮네. 둘은 잠시 침묵했다.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형사 결정했나? 뭘요?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할지. 준호는 팀장을 봤다. 무슨 뜻입니까? 팀장이 담배를 뱉어냈다. 솔직히 말하지. 이 사건 법적으로 복잡해. 600명을 다 기소할 수는 없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럼요? 타협이 필요해. 준호는 담배를 던졌다. 타협이요? 34명이 죽었는데요? 알고 있네.
그러나 현실을 봐야 해. 팀장이 준호를 똑바로 봤다. 검찰에서 연락 왔네. 핵심 인물 20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선처하라고. 말도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이게 현실이야. 정치적 결정이야. 준호는 일어섰다. 전동에 못합니다. 자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이미 결정됐어.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팀장이 일어나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이 형사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20명이라도 제대로 처벌하는 거지. 나머지 580명은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그리고 마을은 해체돼. 준호는 팀장의 손을 뿌리쳤다. 이게 정의입니까? 정의는 완벽하지 않아. 자네도 알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내일 오전 10시. 최종 브리핑 있어. 참석해. 팀장이 돌아섰다. 걸어갔다. 준호는 혼자 남았다. 밤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무수히 많은 별. 그중 하나가 형일까? 준호는 눈을 감았다. 다음날 오전 10시. 최종 브리핑. 검사, 경찰, 지자체 관계자 모두 모였다. 검사가 발표했다. 기소 대상 20명. 살인 방조, 사체 은닉, 증거인멸 혐의. 불기소 대상 580명. 증거 불충분. 마을 처리 행정구역 해제. 주민 전원 이주 조치. 회의실이 조용했다. 검사가 계속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만 빼고. 이해 있습니다. 모두 준호를 봤다. 검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이 형사,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당한 결정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580명이 방조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법입니까? 검사가 서류를 넘겼다. 이 형사, 현실을 보십시오. 580명을 재판에 세우면 몇 년 걸립니까? 법원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도소는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준호는 책상을 쳤다. 사회적 비용이요? 34명의 목숨은요? 그건 비용이 아닙니까? 검사가 일어섰다. 이 형사,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이요? 제 형이 거기 묻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검사가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그 점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감정과 공적 판단은 분리해야 합니다. 준호는 웃었다. 비웃음. 공적 판단이요? 이게 공적 판단입니까? 정치적 타협 아닙니까? 검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계속했다.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600명 집단 기소하면 뉴스 터지니까. 그래서 덮는 거 아닙니까? 이 형사. 팀장이 준호를 제지했다. 진정해. 준호는 팀장을 봤다.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 결정에? 팀장은 시선을 피했다. 준호는 이해했다. 모두 동의했다. 준호만 빼고. 준호는 회의실을 나갔다. 문을 쾅 닫았다. 복도를 걸었다. 분노가 끌어올랐다. 이게 정의인가? 이게 법인가? 34명이 죽었는데 600명이 공범인데 20명만 처벌하고 끝? 말도 안 됐다. 준호는 밖으로 나갔다. 광장. 주민들이 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불기소 결정을. 얼굴에 안도감이 보였다. 살았다는 안도감. 준호는 그들을 봤다. 한 명 한 명. 살았다는 안도감. 준호는 그들을 봤다. 한 명 한 명.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그들이 살인자인가? 겉으로는 아니었다. 그러나 내면은? 준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박종필 옆집 할머니. 형사님. 준호는 돌아봤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형사님 형. 20년 전 그분. 제가 봤어요. 회관에 끌려가는 거. 준호는 숨이 막혔다.
봤다고요? 네. 그날 밤 창문으로 봤어요. 이장이랑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끌고 가는 거. 준호의 손이 떨렸다.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서웠어요. 저도 죽을까봐. 그래서 20년 동안 입 다물고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빤히 봤다. 이 할머니도 공범이다. 목격자였으나 침묵했다. 방조했다. 그러나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증거 불충분. 준호는 돌아섰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오후 3시. 준호는 형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 있었다. 관 앞에 서 있었다.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영원한 이별. 준호는 관을 만졌다. 차가운 나무. 형. 미안해. 제대로 벌 주지 못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장은 죽었어. 근데 다른 놈들은 대부분 풀려나. 법이 그렇대. 눈물이 떨어졌다.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형은 죽었으니까. 준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USB. 이장의 일기가 담긴. 형, 이거 언론에 줄까? 준호는 USB를 쥐었다. 이거 공개하면 다 뒤집어져. 정부도 검찰도 다 망신당해. 그리고 600명 전부 처벌받을 거야.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근데 그게 맞는 걸까? 준호는 창밖을 봤다. 마을이 보였다. 저 안에 600명. 모두 죄인. 그러나 모두 사람. 준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아니면 용서인가? 준호는 USB를 봤다. 그리고 형의 관을. 형. 형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준호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형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준호야, 기자가 뭔지 아니? 글 쓰는 사람? 아니.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야.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아무리 위험해도. 그럼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그래도 해야 해. 누군가는. 왜? 형이 웃었다. 진실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니까. 준호는 눈을 감았다. 진실. 형이 찾으려 했던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죽은 것. 준호는 USB를 쥐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결정했다. 오후 5시. 준호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언론사 20곳. 카메라 30대. 기자 10명. 모두 준호를 봤다. 준호는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광역수사대 이준호 형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준호가 계속했다. 오늘 저는 파란마을 집단 살인사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다. 준호는 USB를 꺼냈다. 이 안에 40년 동안의 범죄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장 김태수의 자백입니다. 웅성거림. 준호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 파일이 떴다.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전부.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검사가 뛰어들어왔다. 이 형사, 당장 멈추시오. 준호는 검사를 봤다. 안 됩니다. 이건 수사 기밀입니다. 무단 공개는 불법입니다.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형사. 준호는 엔터 키를 눌렀다. 파일이 스크린에 떴다. 이장의 일기. 한 줄 한 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촬영하기 시작했다. 검사가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당장 꺼. 준호는 검사를 밀쳤다. 안 됩니다. 이건 공개돼야 합니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준호를 제지하려 했다. 그러나 늦었다. 파일은 이미 다 공개됐다. 34건의 살인, 600명의 공범, 40년의 은폐. 모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형사님,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까? 600명이 전부 기소됩니까? 왜 20명만 처벌하려 했습니까?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정부와 검찰은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플래시가 더 터졌다. 준호가 계속했다. 34명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중 한 명은 제 친형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형 이준석은 20년 전 이 마을을 취재하다 살해당했습니다. 이장 김태수에게. 그리고 2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준호가 USB를 들어보였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장의 자백. 그리고 저는 이걸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준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단상에서 내려왔다. 경찰들이 준호를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검사가 소리쳤다. 이준호 형사, 당신은 수사기밀누설죄로 체포됩니다. 준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카메라를 봤다. 웃었다. 형에게 보이듯. 형, 이제 됐지? 준호는 끌려갔다. 밖으로.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으니까. 3개월 후. 준호는 재판을 받았다. 수사기밀누설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벼운 처벌이었다. 여론 때문이었다. 준호의 기자회견 이후 전국이 들끓었다. 파란마을 사건. 600명 집단 살인. 40년 은폐. 정부 축소 시도. 모든 게 드러났다.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로. 600명 전원 조사. 증거 재확보. 200명이 기소됐다. 나머지 400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그러나 사회적 낙인은 영원했다. 마을은 완전히 해체됐다.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마을은 폐허가 됐다. 그리고 준호는 경찰을 그만뒀다. 스스로. 이유는 간단했다. 더 이상 이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팀장이 말렸다.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경찰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경찰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옳았지만 불법이었습니다. 준호는 배지를 내려놓았다. 20년 경찰 생활. 끝. 6개월 후. 준호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간판 이준석 진실연구소. 형의 이름을 땄다. 하는 일은 간단했다. 은폐된 사건 조사, 미제 사건 재수사 지원, 유족 상담. 돈은 거의 안 됐다. 그러나 의미는 있었다. 준호는 형이 하려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어느 날 중년 여자가 사무실을 찾았다. 형사님. 아니, 선생님?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여자가 사진을 꺼냈다. 제 남편입니다.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경찰은 가출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사진을 받았다. 50대 남자. 평범한 얼굴. 어디서 실종됐습니까? 까치마을이라고. 시골 마을이에요. 남편이 거기서 일하다가. 준호는 멈췄다. 까치마을. 어디서 들어본 이름. 준호는 컴퓨터를 켰다. 검색했다. 까치마을. 인구 580명. 고령화율 65%. CCTV 설치율 0%. 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 또 하나. 여자가 물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여자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사진을 봤다. 그리고 창밖을. 하늘이 보였다. 형이 보고 있을까? 준호는 웃었다. 형,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다. 까치마을 조사 시작. 새로운 사건. 새로운 진실. 그리고 준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형의 뜻을 이을 때까지. 끝까지.